장이 끝나도 투자는 끝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 어예진입니다. 9월 9일 화요일 모처럼 코스피 지수가 힘있게 오르는 모습 보인 하루였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수에 힘입어 1.26% 오르며 3,260선을 돌파했는데요. 삼성전자 2%, 하이닉스가 4% 가까이 올랐고요. 증권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정부가 대주주 양도세 기준 상향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있네요.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0.7% 오르며 820선을 넘겼습니다. 원달러 환율 27원 내린 27원 내린 1,387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 이곳 목동의 기온은 26.6도입니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 시작합니다. 네, 선미의 24시간이 모자라 들려드리면서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 문을 열었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우리 다 비슷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저몽님께서 선곡 좋아요. 늘 24시간이 모자라게 바쁘게 사는 제 노래 같아요. 저도 똑같은 생각했답니다. 24시간이 정말 부족해요. 부족해. 박미라님께서 안녕하세요. 신랑이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 추천해서 들어왔어요. 1시간 귀 쫑긋 세우고 청취할게요.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를 추천할 정도면요. 이거는 진짜 사랑하는 건데. 박미라님 너무 사랑 듬뿍 받고 사시는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문 여는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고요. 아까 오프닝에 환율 수정해야 돼요. 2원 70전 올랐습니다. 27원 아니에요. 2원 70전 오른 1,387원 90전에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리고 무료로 SBS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어플 고릴라 유튜브 채널 시교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와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1교시는 한 가지 경제 현상을 제대로 파보는 분석천재 나건웅, 2교시는 그때 그 시절 뉴스로 배우는 경제 이모저모 라떼 뉴스와 함께합니다. 저 어예진이 직접 고른 꼭 알아야 할 뉴스 어뉴스 오늘도 배달 왔습니다. 아마 미국에서 물가가 3%만 올랐다고 해도 시장이 발칵 뒤집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물가가 1년에 33%가 올라도 많이 나아졌다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튀르키예에서는 말이 되는 얘기입니다. 튀르키예 8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대비 33%가 올랐습니다. 3년 전 85%까지 치솟았던 걸 생각하면 많이 내려온 건데요. 당시엔 마트 직원이 하루에도 몇 번씩 가격표를 바꿔야 할 정도로 가격이 무섭게 올랐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고기를 구워 먹던 사람들은 식비를 감당할 수 없어 가장 싼 빵집만 찾아다녔을 정도였죠. 화폐 가치도 뚝뚝 떨어지니 월급을 받으면 달러나 금으로 바꿔 침대 밑에 숨겨뒀습니다. 이 배경엔 에르도안 대통령의 독특한 경제 철학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알고 있죠. 그런데 에르도안 대통령은 금리를 내려야 기업들이 돈을 빌려 생산을 늘리고 공급을 놀리면서 물가 안정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합니다. 독실한 이슬람교도라 고리대금을 죄악으로 여겨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죠. 중앙은행 총재가 말도 안 되는 논리라고 반대하면 잘라내고 재무장관도 갈아치우면서 금리 인하만 밀어붙였습니다. 결국 경제가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지경이 되자 2년 전부터 급히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는데요. 8.5%였던 기준금리를 15, 40, 50%까지 단숨에 올리니 물가도 조금씩 꺾이면서 지금의 30%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올 들어 물가 수준이 다시 좀 내렸다는 이유로 또 금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엔 3%포인트, 이번 달에도 2%포인트 인하가 유력합니다. 연말까지 5%포인트는 더 내릴 거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다른 나라 기준 금리에 해당하는 숫자를 통째로 훅 올렸다 내렸다 하는 수준이라 듣는 입장에선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입니다. 오랜 경험으로 만들어진 금융과 경제 원리를 뒤집고 있는 튀르키예. 통화 정책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실감하게 되는데요.
정치가 경제를 이길 수 없다는 진리가 떠오르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상 어뉴스였습니다. 한 가지 경제 현상을 제대로 파보는 분석 천재 나건웅. 오늘도 매경 이코노미의 나건웅 기자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분석해 주실 경제 이슈는 뭔가요? 네, 오늘은 요즘 해외에서 아주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K 아이스크림 이야기를 아이스크림? 준비했습니다. 와. 이제 K자가 붙다 못해서 아이스크림까지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스크림까지. K-팝, K-드라마, 그리고 요새 난리난 K-팝 데모넌터스 등등에 이어서 이제는 메로나 돼지와 같은 한국 아이스크림이 전 세계인의 입맛을 녹여내고 있는데요. 네. 수출이 4년 만에 60% 넘게 증가하면서 사상 첫 1억 달러 수출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내수 한계에 부딪혔던 국내 아이스크림 업계가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은 걸 넘어서 이제 전성기를 맞이한 모습입니다. 뭐 라면이나 과자 뭐 이런 거는 워낙 미디어 노출도 많았고 잘 나간다고 익히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는데 아이스크림 수출까지 그렇게 네, 늘었어요? 얼마나 늘었어요? 아이스크림까지 잘 나가는데요.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2020년 6천만 달러 수준이었던 한국 아이스크림 수출액이 지난해 9,800만 달러 수준으로 4년 만에 60% 넘게 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만 따져도 6,55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약 20% 증가했고요. 수출 물량도 2019년 1만 6천 톤에서 올해는 상반기에만 벌써 2만 톤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라면, 뭐 과자 이런 거에 이어서 아이스크림이 K푸드 새로운 유망주로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아이스크림이 어디서 그렇게 잘 팔려요? 아이스크림 터키 튀르키예인가? 터키 거기가 아닌가? 튀르키예는 네, 어디가 가장 큰 시장이에요? 물가 많이 떨어져서 안 좋고 미국이 단연 최대 시장인데요. 우리가 지난해 미국에만 3천만 달러가 넘는 아이스크림을 수출했고 이게 이제 전체 30%가 넘습니다. 뒤를 이어서 필리핀, 캐나다, 중국, 베트남, 러시아 순이고요. 요새는 동남아랑 인도 15억 인구를 자랑하는 인도 지역까지도 계속 영토를 넓혀가는 추세입니다. 거의 뭐 전 세계인데 확실히 맞습니다. 미국이 가장 크군요. 네. 근데 미국은 사실 정말 유명한 아이스크림 브랜드도 많고 그렇죠. 그 시골에 젖소 많이 키우는 지역에 가면 정말 유명한 아이스크림 가게들이 한두 개씩 꼭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정말 진한 우유 맛 네. 아니면 굉장히 직관적인 과일 그대로의 맛이 많은데 한국은 사실 뭔가 뭐 먹으면서 톡톡 터지기도 하고 네. 뭐가 좀 뿌려놓기도 하고 맛도 그쵸. 정말 여러 가지라서 그런 거에 매력을 느꼈나? 이런 추측도 해보는데 어떤 제품이 특히 수출 효자로 좀 떠올랐는지 궁금하네요. 네. 우선은 우리나라 이제 빙거 업계가 아이스크림 기업이 두 개가 있죠. 빅2라고 네. 하는데 이제 바로 빙그레랑 롯데웰프드 이 두 기업이 해외에서 맹활약 중입니다. 그래서 수출이 잘 되는 제품도 이 두 회사 제품이 대부분이고요. 먼저 빙그레부터 좀 살펴보면은 해외 매출이 2020년 711억 원에서 지난해 1,540억 원까지 2배 이상 늘었고요. 전체 매출에서 해외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7%에서 12%까지 올라갔습니다. 대표 제품은 역시나 메로나입니다. 메로나가 미국 코스트코 전 지점에 입점될 정도로 와. 전국구 브랜드가 됐는데요. 미국에서도 우리나라랑 똑같이 이제 올 때 메로나 이런 밈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성공이 보장된 네. 밈을 주 마케팅으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뭐 전 세계인들 뭐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좋아하는 거는. 네. 그러게요. 한국에서는 그 메론 맛 아이스크림의 대명사로 워낙 유명했는데 해외에서도 똑같이 이 메론 맛 아이스크림이에요? 그러게요. 근데 여기서 조금 다른데요. 여기는 메론 맛이니까 메로나지 이렇게 그냥 생각해 왔는데 해외에서는 멜론뿐만 아니라 딸기, 망고, 코코넛, 피스타치오, 심지어 토란 맛까지 다양한 맛으로 메로나가 인식되고 있습니다. 해외 뭐 자주 나가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의외로 네. 우유나 아이스크림에서 좀 다양한 맛이 별로 없어요. 해외 나가 보면 뭐 우리는 맞아요. 딸기 우유, 바나나 우유, 메론 우유 너무 당연한 네. 건데 해외에서 그거 찾아보면 또 없거든요. 근데 메로나도 이렇게 다양한 맛으로 나오다 보니까 신기하다.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고요. 빙그레도 이렇게 차별화를 했습니다. 현지 입맛을 세심하게 반영해서 맞춤형 제품을 내놨는데요. 예를 들면 북미 쪽에서는 망고나 코코넛 같은 열대 과일맛 메로나가 잘 팔린다고 하고요. 필리핀이나 캐나다에서는 토란맛 메로나가 오리지널 못지않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뭐 토라나
메로나가 아니라 토라나예요. 네. 그러니까요. 그 메로나가 우리가 아는 그 메로나가 아니네요. 그냥 브랜드 자체로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나 봐요. 맞습니다. 유럽에서는 어때요? 네, 유럽과 호주에서는 또 독특하게도 식물성 메로나가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데요. 오. 이 지역들은 유제품 함유식품 통관 규제가 좀 엄격해요. 네. 이 지역을 뚫기 위해서 빙그레가 특별히 비건 메로나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유 같은 동물성 원료 없이도 메로나 특유의 질감과 풍미를 구현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네. 동물성 원료가 없다 보니까 그 이슬람 지역 할랄 인증을 받기도 쉬워가지고요. 그래서 중동 시장까지 뻗어나가고 있고 성장성도 높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아이스크림 해외랑 비교해 보면 뭔가 굉장히 다양성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메로나만 밀어붙이기에는 보여줄 게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다른 제품 수출은 없어요? 자랑할 거 많습니다. 붕어 싸만코, 뽕따 이런 빙그레 제품도 잘 나가고 있다고 하고요. 네. 붕어 싸만코도 사실 해외에는 이런 아이스크림이 없다고 해요. 붕어 그래서, 싸마코는 뭐라고 불려요? 그래서 이게 그 SNS에서 인기를 얻는 게 그 샵 해시태그 있잖아요. 네네. 피쉬 쉐이프드 아이스크림, 그러니까 물고기 모양 아이스크림이다. 이렇게 해서 유명세를 타고 있다고 하고요. 네. 그러니까 디저트로 베트남에서는 팥을 많이 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붕어 싸만코 안에 팥 들었는데 그래서 베트남 같은 나라에서는 거부감 없이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뽕따 같은 경우는 튜브형이잖아요. 네. 그래서 휴대가 편해서 유독 중국에서 인기가 많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좀 새로운 디자인이나 재미있는 컨셉트가 해외 소비자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사실 우리가 지금 한 회사 얘기만 맞아요. 하면 안 돼요. 또 네. 다른 회사 맞습니다. 롯데 웰푸드 아이스크림 중에서는 또 인기 있는 게 뭐 있어요? 네, 양대 산맥이죠. 롯데 웰푸드 같은 경우는 빙그레는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데 롯데 웰푸드는 그 해당 국가 기업을 인수해서 점유율을 높여가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2017년에 이미 인도 아이스크림 기업인 하브모어를 인수해서 인도 시장에 진출을 했는데요. 네. 매출이 2020년 587억 원에서 올해 1,729억 원까지 3배까지 급성장을 했고요. 15억 인구를 가졌잖아요. 여기서 선전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그 인도에서는 그 뭐가 유행이냐? 네. 대표 제품이 한국의 돼지바를 어. 변형해서 여기서는 크런치바라고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긴 뭐 묻힌 거 좋아하시는구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시 3개월 만에 10억 원 가까운 매출을 올릴 정도로 대단히 인기가 많은데요. 네. 이거는 롯데 웰푸드 제품 중에서 먼저 판매를 시작한 월드콘보다 6배 이상 많은 액수고요. 이게 크런치배가 제가 물어보니까 개당 60루피, 하나로 1,000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인도 물가치고는 비싸대요. 보통은 한 비싼 200원, 300원에서 아이스크림 팔고 있는데 이렇게 1,000원으로 해도 잘 팔릴 정도로 인기가 있고 어떻게 보면 좀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이런 식으로 좀 각인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메로나처럼 그 인도에서의 돼지바도 그 이름 그 자체로만 통하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그냥 우리가 아는 그 돼지바예요? 네, 맞습니다. 그 인도 크런치바도 한국 돼지바랑은 약간 달라요. 네. 우리나라 돼지바는 우리 익숙한 겉에는 좀 바삭바삭한 크런치 초콜릿이 있고 네. 속에는 딸기 시럽, 그래서 빨간 속살이 드러나잖아요. 베어 네, 네, 물면. 네. 근데 인도 크런치바는 3가지 종류로 나오는데 안에 이제 요거트 베리, 초코베리, 초코바닐라 이렇게 현지에서 선호하는 맛과 색감을 담아서 3가지 종류로 팔고 있습니다. 우리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 우리도 최근에 초코가 나오긴 했어요. 네, 거의 뭐 역수출 비슷하게 나왔는데 그리고 돼지바 외에도 네. 뭐 롯데 웰푸드에서는 월드콘, 설레임, 찰떡아이스, 티코, 조크박바라고 아세요? 조크박바? 조스바에 네, 뭐죠? 수박바를 합쳤습니다. 네, 수박바. 네. 이런 다양한 제품이 참 우리도 모를 정도로 아이스크림이 정말 종류가 다양해요. 특히 설레임이나 찰떡아이스 같은 한국식 디저트 컨셉트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요. 네. 최근에는 무설탕 아이스크림인 제로 미니바이트를 내가지고 중국 코스트코에 입점시키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 라면, 김밥 이런 거는 뭐 애니메이션 캐대언이든 K 드라마든 어디서 나왔잖아요. 네. 아이스크림은 뭔가 나왔더라도 뭔가 의미 있는 장면이 사실 기억이 안 나는데 K 아이스크림은 갑자기 왜 이렇게 잘 나가요? 이게 여러 가지 요인이 섞여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게 한류 열풍 그리고 K푸드 열풍이 번지다 못해서 이제 아니 K푸드 간식은 없나? 사람들이 찾아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성수나 홍대나 이런 그 외국인이 많이 찾는 팝플 같은 데 가보면은 뭐 개성 주악이랄지 약과 이런 것도 K 디저트로서 엄청 인기가 많다고 하고 네. 그다음에 아이스크림도 한국인 아이스크림 뭐 먹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 세계에서 힙한 민족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 우리의 화장품, 우리가 먹는 거 다 이제 호기심을 갖고 호감을 갖고 또 찾아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는 뭐 수십 년 동안 먹어왔으니까 아이스크림이 너무 익숙한데 외국에서는
이 아이스크림들 왜 이렇게 독특하지? 되게 신기해한다고 해요. 특히 팥이나 옥수수처럼 한국적인 맛이 들어간 아이스크림이랄지 해외에는 잘 없는 독특한 과일맛 아이스크림이 해외 소비자 호기심을 자극한다고 하고요. 네. 모양도 우리는 뭐 옛날부터 봐왔지만 이게 되게 독특하다고 합니다. 특히 네. 이게 스크류바나 조스바 같은 아이스크림이 해외에 없나 봐요. 이렇게 꽈배기처럼 꼬인달지 아이스크림이 상어처럼 생겼다고? 뭐 이런 있잖아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보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독특한 모양의 아이스크림이 먹는 재미까지 준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 어허. 굉장히 트렌디하다, 힙하다 이렇게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 포장지에 적혀있는 포장지에도 요새는 한글을 적어서 그냥 내버리거든요. 그래요. 네, 한글도 요새는 굉장히 힙하다고 느끼는 외국인 젊은 세대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아이스크림에 얽힌 스토리 굉장히 많이 알려주고 계시는데 오. 이순자님께서는 붕어 싸만코가 싸고 많고라는 뜻이라네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와, 그렇군요. 그렇구나. 나 싸만코가 무슨 뜻인가 했어요, 사실. 정재균님은 돼지반은 돼지의 해에 만들어져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는 게 업계 피셜 이렇게 저 보내주셨어요. 업계 관계자분들이 어. 관심 갖고 듣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몰랐던 이제 내용들도 많네요. 돼지버거. 하긴 이렇게 아이스크림은 우리가 해외에 보면 뭐라고 하죠? 아이스 깨끼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뭔가 어떤 특정한 모양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그쵸, 그냥 그런 얼려버린. 바 모양인데 네. 우리는 모양 진짜 다양하죠. 수박 그쵸. 모양 있죠. 그다음에 상어 모양 그러니까요. 있죠. 그다음에 찹쌀떡 모양 맞아요, 있죠. 맞아요. 근데 거기에 진짜 뭔가 가루가 묻혀져 있으니까 맞아요. 실감 나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는 디테일에 강한 민족이에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잘 팔리면 좋을 텐데 앞으로 K 아이스크림의 전망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당분간은 다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기후적인 요소도 있어요. 기후? 네, 한국뿐만 아니라 폭염이 전 세계적인 뉴노멀로 자리를 잡으면서 네. 그러니까 한국 아이스크림뿐만 아니라 아이스크림 자체에 대한 수요가 늘었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너무 네. 더우니까. 그리고 여기에다가 K-팝 데몬 헌터스처럼 한류 열풍이 계속되고 있죠. 이제 라면이나 과자만 수혜주가 아니라 아이스크림이나 뭐 사실 제가 K자 붙은 거 계속 네.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아이스크림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저희는 익숙해서 몰랐던 네. 그런 상품들이 계속 한류 열풍을 타고 잘 나갈 것 같고요. 네. 물론 그렇지만 뭐 변수도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게 원자재 가격 변동인데요. 아까 기후가 네. 뭐 반갑다 아이스크림 수요를 늘렸다고 했는데 이 기후가 또 다른 면에서는 위험 요인이기도 합니다. 기후가 이상 기후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 변동이 굉장히 심각해진 그쵸. 건데요. 폭염이 이어지면서 우유 생산량이 엄청 줄었고요. 그쵸. 젖소들도 힘들죠. 젖소도 땀을 많이 흘리다 보니까 네. 우유가 잘 안 나와서 그리고 아이스크림의 주 원료 중에 원자재 중에 하나인 카카오 가격이 급등하면서 제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업계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해외 매출이 많이 늘은 건 맞지만 원가 부담이 커졌고 최근에 잘 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마케팅 비용도 많이 쓰고 있는데 이걸 고려하면은 마냥 낙관하기만은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세 협정도 리스크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에는 생산 공장이 미국이 아닌 국내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관세 우리가 이번에 식품 같은 경우에는 관세가 이제 꽤 높게 책정이 됐는데 네. 이렇게 가격 경쟁력을 잃을 경우에 앞으로는 매출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맹현철님께서 제가 아는 맹현철님이 맞다면 이분 인도 대학교 교수님이신데 진짜요? 인도에서는 돼지고기를 거의 안 먹고 소고기보다 덜 먹으니 음식 이름이 돼지면 안 팔리겠네요. 그래서 크런치바가 됐구나. 오늘은 뭐 전문가분들만 들으시는 그러니까요. 방송인가요? 네. 맹현철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그래서 크런치 바로 이름을 바꿨구나.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네요. 네. 우리 오늘 아이스크림에 대해서 너무 재밌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매경 이코노미 나건웅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박정현의 달아요 들려드리면서 1교시 마무리할게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자 소개 좀 해볼까요? 배승철님께서 어제 오늘 일이 없어서 계속 가게만 지키고 있어요. 곧 명절도 다가오는데 편치가 않네요. 배승철님 어떤 가게 하고 계실까요? 궁금하네요. 저도 얼마 전에 지난 주말 지방에 갔다 오면서 맛집 식당에 갔는데
오호, 입 주말인데 왜 이렇게 사람이 없나 모르겠다고 너무 속상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 듣고 진짜 어렵긴 어렵구나 이런 게 몸으로 딱 체감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손님들이 많이 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죠? 이계명님께서는 오늘 휴무인데 손녀가 할아버지 어린이집에 빨리 데리러 와 하길래 일찍 데리고 와서 집에서 놀아주고 있어요. 와, 최고의 할아버지네요. 그리고 손녀가 이렇게 할아버지를 좋아하는군요. 너무 행복해 하시겠습니다. 정재하님께서 오늘 퀴즈 선정답 한번 맞춰볼까요? 아이스크림 아니에요? 아이스크림이 확실합니다 하셨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내 생각엔 아닌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의 퀴즈 풀고 2교시로 넘어가 볼게요. 구독 시 한 달 무료 이런 문구 발견하면 마음이 혹하곤 하시죠? 그런데 한 달만 구독하고 해지해야지 했다가 해지 버튼을 찾지 못해 어쩔 수 없이 계속 구독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일부러 사용자가 구독 해지 버튼을 찾지 못하도록 인터페이스를 교묘하게 설계해서 사용자의 의도치 않은 소비를 유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퀴즈입니다. 가입은 쉽지만 탈퇴를 어렵게 만들거나 결제 직전에 숨겨진 비용을 추가하는 등 교묘하게 인터페이스를 설계해서 이득을 취하는 방식.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보기 있습니다. 1번 엔젤 패턴, 2번 다크 패턴, 3번 블루 패턴. 이제 굳이 힌트를 드리자면 왠지 이런 거는 좀 속이 한 시커멓게 그냥 음흉한 사람들이 좀 그럴 것 같고 시커먼 속내가 보이는 그런 느낌이 좀 들죠?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나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 그 시절 뉴스를 다시 읽어보고 경제 이모저모를 배우는 라떼 뉴스. 오늘도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몇 년 전 뉴스 한번 볼까요? 네, 오늘은 39년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1986년 4월 9일 조선일보 기사이고요. 네. 제목은 1,000원짜리 라면 등장, 값만 올린다 비난도입니다. 와, 86년에 네. 1,000원짜리 라면이라 자세한 내용 한번 들어볼까요? 100원짜리 한 끼 식사로 우리 식생활에 파고든 값싼 인스턴트 식품 라면이 업계의 신상품 개발 경쟁 속에 고가의 간이 기호식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보통 라면 값의 10배나 되는 새 라면이 곧 시판될 예정입니다. 요즘 라면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맛의 다양화와 제품의 고급화입니다. 삼양식품은 쇠고기 편육을 곁들인 1,000원짜리 라면을 개발했고, 농심은 봄나물인 냉이달래의 맛과 향을 앞세운 라면을 새로 내놨으며, 빙그레는 이제 안심하고 드십시오라는 선전 문구로 천연 토코페로를 사용한 라면을 집중 광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이런 경쟁이 가격 인상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우려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새 상품 개발 열풍 이후 100원짜리 보통 라면 대신 120원, 200원, 300원짜리 등으로 가격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라면은 다양한 영양분을 갖춘 영양식은 아니라는 학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제 쌀에 이은 제2의 주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국민 1인당 연평균 70끼가 라면식. 이는 라면의 종주국인 일본의 50끼에 비해 20끼나 웃도는 수치입니다. 정말 뉴스는 돌고 도는 거라고 반복이라고 네. 진짜 숫자만 바꾸면 요즘 나오는 뉴스라고 해도 이질감이 없을 것 같아요. 뭐 냉이 달래 라면도 그때 나왔나 봐요. 지금 나와도 좋아하는 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네. 어쨌든 라면이 주제군요. 네, K라면이 해외에서 인기가 높아지면서 전성기를 맞고 있는 거 많이들 아실 텐데요. 네. 한국 라면의 생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라면은 1963년 9월 15일 삼양이 출시한 삼양라면인데요. 다음 주 월요일이면 62살이 됩니다. 이 라면은 먹을거리가 부족했던 시대적 환경에서 출발했지만 지금은 수출력군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식품의 역사를 대변한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라면의 역사와 함께 라면에 얽힌 소소한 지식들 오늘 정리해보겠습니다.
라면은 사실 모든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다 보니까 네. 소비층이 굉장히 넓은 만큼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그 체감을 전체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에 대한 소비자 민감도가 굉장히 높은 품목인데 40년 전에 39년 전에는 평균 100원이었군요. 라면이. 네, 삼양 라면이 처음 출시된 1963년엔 가격이 10원이었습니다. 이때 시장에서 먹는 꿀꿀이죽이 5원이었고 커피 한 잔은 35원이었다고 합니다. 뭐 심하게 부담스럽지는 않은 그런 가격이었는데 네. 이 1981년부터 주요 제품의 한 봉지 가격이 100원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뭐 외식에 비해서는 많이 저렴하죠. 이제 대형마트에 가시면은 봉지 라면이 보통 개당 한 600원에서 900원 정도 사이를 하고 편의점에 가면 이제 낫게로 한 1,000원에서 1,500원 정도가 보통입니다. 이 라면이 다른 식품에 비교해서 뭐 많이 오르지 않은 편이에요? 어때요? 이 중식당의 짜장면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면은요. 네. 1963년에 짜장면은 25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서울 지역의 짜장면 평균 가격이 7,5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300배가 오른 건데 이제 라면은 그것보다는 상승률은 덜합니다. 이 라면 업체들이 기존 제품의 가격을 한번 올릴 때마다 정부와 여론의 눈치를 많이 봐야 돼서 쉽지가 않고요. 또 프리미엄 제품을 내놓으면 우회적인 가격 인상 아니냐 이런 의심도 좀 많이 받는 편입니다. 2011년에 농심이 1,600원짜리 신라면 블랙이라는 거를 내놓은 적이 있는데 물가 당국에서 강하게 압박하는 바람에 생산을 잠시 중단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석 달 전에도 대통령이 물가 점검회의 하면서 라면 한 개 2,000원 한다는데 진짜냐 이렇게 질문을 해서 맞아요. 라면 회사들이 바짝 긴장을 했었는데요. 네. 이 서민 음식이라는 상징성이 강한 데다가 독과점 구도이기도 해서 좀 어느 정도는 숙명 같은 상황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뭐 짜장면이 거의 300배 오른 거에 비하면 라면은 참 오래 버텼다. 잘 버텼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뭐 대통령부터 소비자 단체, 언론 이제 감시하는 시어머니들이 많다 보니까 생활 물가에 근접해 있다 보니까 웬만한 기업도 이제 가격을 함부로 이렇게 쉽게 올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라면 회사들이 좀 수출에 올인을 하나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사실 국내 라면 시장은 오랫동안 정체 상태입니다. 거의 10년 가까이 연간 2조 원 수준에서 크게 뭐 늘지도 않고 있는데요. 젊은 인구가 줄어들고 또 간편식 대체재가 많아진 영향일 겁니다. 이 국내에서는 판매 단가를 올리는 게 쉽지 않지만 외국으로 나가면 이제 가격을 훨씬 유연하게 가져갈 수가 있죠. 이 삼양식품 주가가 지난달에 160만 원 터치를 했는데 와. 불닭볶음면 나오기 전에는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2만 원 안팎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저는 수출이 터지질 않았다면 지금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 이 오뚜기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상대적으로 힘을 못 받고 있는 게 이 라면 수출 비중이 낮아서이기도 하고요. 하긴 이제 국내 내수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있으니까 네네. 아무리 잘 팔려도 좀 한계가 있기는 한데 해외에서는 요즘처럼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한번 이렇게 터져주기만 하면 주문량이 확 튀잖아요. 그러니까 수출 실적만 좀 계속 터져준다면 가격도 어느 정도 좀 올릴 수도 있고 유연성이 네네. 있으니까 실적도 올릴 수 있고 그러겠네요. 근데 라면이 우리나라가 처음 개발한 음식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네. 라면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먹던 남면에서 라면이 유래됐다라는 설이 유력합니다. 이게 한자, 납면? 네, 납면인데 어. 끌 납자를 쓰는데요. 아. 밀가루 반죽을 끌어당겨서 여러 가닥으로 만든 국수를 썼다. 아. 뭐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이게 중국의 란저우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즐겨 먹던 국수 중에 하나인데 네. 중국어로 라미엔 뭐 이렇게 발음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 음식은 지금 우리가 먹는 라면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현재 라면의 형태는 일본에서 나왔는데요. 니신 식품이 1958년 8월 25일에 치킨 라면이라는 거를 대량 생산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한국의 라면이 아까 63년에 출시됐다고 네네. 하니까 일본보다는 5년 정도 뒤에 나온 거네요. 맞습니다. 이 삼양식품의 창업주인 고 정중윤 명예회장이 1960년대 초에 남대문 시장에서 꿀꿀이죽을 먹으려고 줄 선 사람들을 보면서 일본 유학 시절에 접했던 라면을 떠올린 데서 출발을 했습니다. 식량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이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해서 일본의 묘조식품에서 기계와 기술을 도입해서 한국 최초의 라면을 만든 거였습니다. 근데 일본식을 본딴 것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하얀 닭국물이었고요.
네. 스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면에 반죽이 돼 있는 이런 형태였다고 합니다. 음흠. 소비자들로서는 안 그래도 이제 조리법도 생소한데 네. 맛이 좀 느끼하다는 반응이 많았고 인기는 별로 없었대요. 이 라면을 실이나 플라스틱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직원들이 길거리로 다 나가서 한 1년 넘게 시식 행사하면서 안간힘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고전을 좀 면치 못했는데 라면 판매 어떤 전환점이 있었어요? 네, 정부가 밀가루 소비를 권장하기 위해서 펼쳤던 혼분식 장려 정책이 계기가 됐습니다. 이 1960년대 중후반에 이 성장 가능성을 본 식품회사들이 하나둘씩 라면 시장에 뛰어들게 됐는데 이 중에 뭐 지금도 살아남은 건 1965년에 라면에 진출한 롯데공업입니다. 이 회사가 지금의 농심이 된 거죠. 팔도와 오뚜기는 1980년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한참 후발주자입니다. 1970년대 접어들면 이 제조사들이 연구개발을 통해서 한국 사람의 정서와 입맛에 잘 맞는 라면 맛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이 농심과 삼양이 소고기 국물을 재료로 한 라면을 나란히 내놨고 이게 히트를 치면서 표준으로 자리 잡은 건데요. 이때 형성된 깊고 진한 국물 맛이 지금도 한국 라면의 기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긴 그 우리가 라면 그 스프를 가지고 마법의 가루 막 이렇게 그쵸. 얘기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국물 없는 라면은 뭐 여름 아니고서야 거의 잘 안 먹으니까 그 시절 이때 그 시절의 어떤 경험이 몸에 배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한국의 라면 정체성이 한 1970년대에 확립이 된 것 같은데 우리가 많이 먹는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는 스테디셀러들은 대부분 그 이후에 탄생했나 봐요. 네, 뭐 신라면이나 짜파게티, 너구리, 안성탕면, 진라면, 팔도 비빔면까지 뭐 누구나 아는 제품들인데 이 공통점이 1980년대 초중반에 출시된 제품이라는 겁니다. 이때가 이제 한국 라면의 황금기였다라고 이야기를 듣는데 특히나 86 아시안 게임, 88 올림픽이 라면 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한국 육상 사상 처음으로 3관왕을 차지했던 임춘애 선수 네. 뭐 이름 많이 아실 텐데 라면만 먹고 운동했다 이런 얘기해서 회자가 많이 됐었죠.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이 관중석에서 컵라면을 먹는 이런 관중들 모습이 세계로 중계가 되면서 한국 컵라면을 홍보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한국 라면 시장의 뿌리가 그때 좀 굳어진 거군요. 그렇죠. 예. 이 경쟁 구도 측면에서 볼 때는 이 80년대를 기점으로 삼양식품 그리고 후발주자인 농심의 점유율이 좀 뒤집힌 사건이 하나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줄곧 선두를 유지하던 삼양식품 이제 우지 파동 때문에 밀려났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꽤 계신데 네.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이전부터 좀 밀리고 있었습니다. 경쟁사들의 신제품 출시 전략을 당해내지 못해서 이제 85년을 기점으로 농심의 1위를 근소한 차이로 내주게 됐고요. 우지 파동은 1989년이었는데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결정타가 됐던 겁니다. 8년 가까운 법적 분쟁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긴 했습니다만 이 회사 점유율이 10%대까지 추락하는 이 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시련이었습니다. 뭐 삼양, 농심 이게 기술이나 제품 변화에 대응을 못하면 1등 자리도 결국에 금세 무너진다. 네, 네. 그게 그 당시 라면 시장에서도 있었네요. 근데 그때 아마 라면이 몸에 해롭다. 라면 많이 먹으면 안 돼. 막 이런 잔소리 뭔가 들었던 기억도 있고. 그쵸. 그때 그런 인식이 좀 퍼지지 않았어요? 네, 또 우지파동 있고 얼마 안 돼서 이제 시민단체들에서 MSG 논란이 좀 많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MSG가 많이 첨가된 식품 중에 하나가 라면이다 이렇게 주장이 제기가 됐고 네. 이러다 보니까 소비자들한테 좀 피해야 될 음식 이런 인식이 이제 확산이 됐던 겁니다. 1990년대에는 이것 때문에 라면 업체들이 다양성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을 돌파하려고 했습니다. 냉장면, 생면 이런 제품들이 많이 나왔고 네.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1998년에 국내 라면 시장이 처음으로 1조 원 규모를 돌파하게 됩니다. 해외로 이제 팔리기 시작한 수출이 시작했던 때는 언제? 한국 라면의 최초의 수출은 1969년에 이제 삼양라면 26만 상자가 베트남에 수출된 것이 효시라고 하는데 네. 본격화된 거는 1990년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업체별 사례를 좀 보면 농심이 1994년에 미국에 처음으로 해외 법인을 세운 거를 시작으로 여러 나라의 판매 법인을 세웠고요. 중국과 미국의 공장도 만들었습니다. 신라면 같은 경우에는 4년 전부터 해외 매출이 국내 매출을 추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라면 회사 중에 팔도도 많이 아시죠? 이제 네. 우리나라에서는
여기 회사에서 비빔면의 인기가 높은데 러시아에서는 도시락이 엄청 인기라는 거 좀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맞아요. 들어봤어요. 네, 이 1991년에 러시아에 진출을 했는데 현지 발음으로는 다시락 뭐 이렇게 읽힌다고 해요. 비슷하게 그대로 쓰네요. 네, 좀 덜 맵고 삼삼한 이런 맛이 러시아인들의 입맛에 맞아 떨어졌다고 하고 여기가 또 기차를 오래 타고 가잖아요. 네. 용기가 사각형으로 넓적하게 돼 있고 안에 포크도 들어있고 그래서 뭐 먹기도 편하고 잘 쏟아지지도 않고 이런 게 또 매력 포인트가 된다고 하네요. 추운 날 이렇게 뚜껑 탁 열어서 네. 김이 모락모락 나서 라면 호호 불어 먹으면 진짜 그렇죠. 맛있겠네요. 네.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서 국내 기업, 다른 기업들도 러시아에서 철수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국내 기업들이 러시아에서도 똑같이 철수를 했는데 도시락은 계속 팔았어요? 아니면 어떻게 됐어요? 네, 이 회사는 현지에 공장이 있어서 생산을 계속 하고 있고요. 또 전쟁 여파로 곡물값이 급등했을 때 가격을 20% 이상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걸 텐데 우크라이나전 이전이나 이후나 뭐 용기면 시장에서 점유율 60%를 꽉 잡고 있습니다. 80년대 출시된 라면이 아직도 베스트셀러라고 했잖아요. 네. 프리미엄 라면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나온 거는 얼마 안 됐나 봐요. 그렇죠. 이제 2010년대부터인데요. 이제 꼬꼬면이나 나가사키 짬뽕 같은 흰 국물 라면 유행이 이때. 잠깐 있었던 거 네네. 기억하실 겁니다. 이거는 이제 금방 잦아들기는 했지만 대중들의 관심이 좀 많이 높아졌는데요. 최근에는 라면을 다양하게 먹는 방법을 직접 만들어서 공유를 하는 이런 모디슈머라는 트렌드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짜파게티와 너구리를 합친 짜파구리 같은 거 이제 대표적일 네. 것 같고 짬뽕 라면에 짜장라면 섞어 먹는 짬짜면 또 짜파게티에 치즈 계란 얹어서 먹는 짜치게 뭐 다양한 레시피들이 이어지면서 한국 라면 특유의 소비 문화가 되고 있죠. 라면 얘기 나온 김에 우리 기자님께서 라면에 대한 퀴즈들 몇 개 준비했다고 하시는데 뭐예요? 근데 사실 뭐 몰라도 상관없지만 알아두면 잔지식이 되는 퀴즈인데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좋아요. 네, 일단 처음으로 한국이 1인당 연간 라면 소비량에서 전 세계 몇 위일까요? 한국이 네. 인구수 감안해서는 제일 높지는 않을 것 같고 네. 한 3, 4위 되려나? 비슷한데 그거보다는 약간 높습니다. 정답이 2등입니다. 그래요? 꽤 높은데요? 네, 이 세계 인스턴트 라면 협회라는 조직도 있대요. 근데 여기 통계를 보면 한국은 1인당 연간 79봉지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1위가 베트남인데 81봉지, 3위가 태국인데 58봉지고요. 이 세 나라는 전부 다 평균적으로 1인당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라면을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전체로 봤을 때는 연간 라면 소비량이 한국은 40억 개인데요. 전 세계 8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퀴즈 한번 내볼게요. 이 꼬불꼬불한 라면 면발을 네. 쫙 펴면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가장 긴 거를 기준으로. 와, 이거 방심하고 있다가 너무 네. 당황스러운 질문이다. 그래도 한 3, 40m? 틀렸습니다. 그럼 오늘 왜 이렇게 계속 틀리지? 네, 정답이 53.3m예요. 와, 이게 우리나라 길다. 봉지라면 중에 가장 긴 게 안성탕면이라고 하는데 네. 쫙 펼치면 이 정도가 된다고 하고 제일 짧은 게 짜파게티인데 33.5m. 그래도 상당히 좀 길죠. 50m를 그냥 네. 운동장 반바퀴를 후루룩 후루룩 드시는 먹는 거예요? 세상에. 네. 그리고 또 조리법 퀴즈도 하나 여쭤볼게요. 네? 이 라면을 끓일 때 스프 먼저 넣고 물 끓이는 게 나을까요? 물 끓이고 스프 넣는 게 나을까요? 이건 알아요. 물 끓이고 스프 넣는 게 낫죠. 이건 정답입니다. 넘치잖아요. 보글보글. 네. 이게 라면 연구원들의 설명을 들으면 이제 네. 물 먼저 끓이고 스프 넣으세요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제품 뒷면에 조리법 보시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프를 먼저 넣으면은 이제 끓는 점이 높아져서 면이 더 쫄깃해진다. 뭐 이런 썰도 있기는 한데 네. 한 3, 4도 정도 높아진대요. 그래서 온도 차이가 크지는 않고 오히려 이렇게 스프 먼저 넣으면은 끓어오르는 현상 때문에 화상 위험도 있고 맞아요. 또 국물이 빨리 끓으면서 스프의 이런 향이 날아갈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있어요? 하나만 더. 네, 네. 라면 끓일 때 냄비 뚜껑 덮는 게 나을까요? 여는 게 나을까요? 열어야죠. 탱글탱글 열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라면 공식 조리법에 나온 건데 네. 이런 것들이 냄비를 안 덮고 끓여서 물이 일부 증발하는 거를 전제로 했대요. 그래서 사실 뭐 이거는 뭐 미세한 차이기는 한데 재미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렇군요. 너무 재밌는데요. 네.
자, 이 글로벌 식품 시장에서 K라면 수출 요즘에 잘 하고 있는데 이 성장세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사실은 뭐 지금은 성장세가 아주 탄탄합니다만 이게 네. 이제 피크아웃을 좀 걱정하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 가장 전문가들이 많이 거론하는 건 이제 K 콘텐츠와의 결합, 이거를 좀 지속하는 거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한국 라면이 주목받은 건 영화나 드라마 또 K-팝 스타들의 소셜 미디어 글들이 많이 기여를 했는데 이 다른 나라에 대한 호감이나 인식이 그 나라 식품까지 끌어들이는 마중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뭐 아까 모디 슈머 트렌드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 이 다양한 소비가 가능하다는 거, 이거를 계속 알리면서 외국인들이 즐길 수 있게 좀 컨텐츠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오늘 라면 얘기, 앞 시간에 아이스크림 얘기 김진우님께서 저녁은 라면에 김밥이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 배고파지네요. 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에서는 가입은 손쉽게 할 수 있지만 해지 버튼은 찾기 어렵게 만들거나 결제 직전에 추가 비용을 숨겨두는 등 교묘하게 인터페이스를 설계해 사용자를 유인하는 방식이 뭔지 여쭤봤습니다. 정답은 2번 다크 패턴입니다. 실제로 다크 패턴은요,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돼서 유럽과 미국에서는 다크 패턴 규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네요. 오늘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세 분은요, 소장님 방송 듣고 있으면 시커맸던 속이 환하게 밝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해주신 2419님 샤라라 감사합니다. 그리고 탈퇴하려다가 못 찾고 진짜 속상해서 직원들한테 대신 부탁해요 라고 보내주신 4910님, 그리고 아이스크림인 줄 알았지만 다음엔 꼭 미리 맞춰보고 싶네요 라고 해주신 정재하님까지 이렇게 세 분께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오늘 순서는요, 악동뮤지션의 라면인 건가 띄워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내일도 세상 돌아가는 소식, 투자의 기본기 알고 싶다면 오후 4시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로 놀러오세요.